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게임 체인지를 공급했다 하면서 AGM-88 즉 미국제 함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공군기에 장착돼 가지고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있다 이미 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 당시 댓글에 달린 것이 어떻게 수호익이나 미극이 등 소련제 항공기에 미제 미사일이 매달려서 발사될 수 있느냐 댓글이 상당히 붙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아직 남아있고 몇 개는 지워진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은 사실로 판명이 됐고 미국 국방부가 나서서 우크라이나에 미공개 대레이더 미사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함이 무서운 게 지금 전장은 눈이 바로 레이더죠. 이 레이더를 발신하면은 그 발신 신호를 추적해 들어가서 그 레이더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 레이더가 폭발이 돼버리면은 그 지역은 일단 적군의 눈이 감기는 셈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다시 획기적인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러시아의 병참기지라고 할 수 있는 크림반도가 공격당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크림반도에는 이미 S-300이 배치돼 가지고 촘촘한 방공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공망을 뚫고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가 파괴돼 버렸는데, 당시에 여기 계류되어 있던 러시아 항공기가 무려 8대 내지 9대가 완전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것을 자기네 S-300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이야기하긴 못하고 하니까 그 지역의 게릴라들에 의해서 파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만 날아갔습니까? 하얗고도 파괴되고 심지어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전력이 절반 이상이 날아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사키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군은 함을 이용해서, 함이 어디에 장착되어 있었다고요? 예, 우크라이나 공군기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걸로 S-300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미사일이 발사됐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걸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크라이나 공군은 수호이 25, 미그 29 같은 소련제 전투기들을 운용하는데 어떻게 미국제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운영하는 소련제 전투기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와 교류할 때 당시에 나토 표준으로 이미 싹 개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조된 소련제 전투기들은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미국제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기는 누구나 어느 비행기나 다 이 함을 장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러시아를 굉장히 긴장시키는 이야기가 되죠. 이 AGM-88 함 미사일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진지 17개소, 지금은 더 됐겠죠, 17개소 이상을 부수는 역할을 하면서 점점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무기로 활약하던 중에 이번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사키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공군기지 내 방공망을 무력시키기 위해서 방공기지 방향으로 미국이 공유해준 AGM-88 함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AGM-88 함 미사일 내에 설치된 적외선 탐지기가 사키 공군기지 방공망의 레이더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고, 방공망의 위치를 포착해서 크림반도 사키 공군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작동하던 S-300 방공포대를 단숨에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사키 공군기지 내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키 공군기지의 S-300 방공망이 무력화되자 우크라이나 군은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크림반도 사키 공군기지를 무력화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국내나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200km가 안 된다. 사거리 200km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키 공군기지의 비행기들을 박살낼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많죠. 사거리 300km짜리 에이테킴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는 미국이 비밀리에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에이테킴스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 에이테킴스는 미국이 미리 제공했던 하이마스에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마스에서 일반적으로 쏘는 탄은 사거리가 길어도 70, 80km 이렇잖아요. 이거는 무려 4배가 넘는 300km에 가까운 것을 여기에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가지고 있는 하이마스 약 16대가 운영 중이죠.
이 16대에 모두 ATACMS를 장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그렇게 충분한 ATACMS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러시아 본토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줬다가는 이게 러시아군에 노획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충분한 탄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나 그 옆에 있는 탄약고 등을 공격하는 데는 충분한 탄이 보급된 거 아니냐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후 뉴스는 전직 특수부대원과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 후방에서 특수작전을 펼쳤다기보다는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면서 미국이 비밀리에 ATACMS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 단계지만 러시아의 타스 통신도 미국이 발표한 것보다 많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는 풍문이 있다고 폴리티코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는 사키 비행장을 직접 공격할 정도로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국도 이런 미사일을 공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는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에 이런 미사일을 보내는 것은 러시아를 자극하고 3차 세계대전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ATACMS 등 장거리 미사일 제공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티코는 과도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지난 19일 무기 추가 지원과 관련한 문서를 의회에 보내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물자는 명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의회에 무기 보내는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리마크를 달아놨던 겁니다. 전략상 필요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건넨 무기의 목록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미국 행정부도 의회에 보내는 문서에 그렇게 표기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톰 카리코 선임 연구원은 정부가 무기 제공과 관련해서 말수를 줄이고 행동을 늘리는 듯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러시아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무슨 무기를 주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러시아로서는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전략상 유리한 거죠. 이것은 군사학적으로도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를 비롯해서 탄약고 등이 폭발하면서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 지금 현재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피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크림반도가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구나를 인식하고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피난일 수도 있고 귀환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크림반도를 떠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러시아 측이 발표를 안 하니까 아직 모르지만, 자, 만약에 미국이 비밀리에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ATACMS를 제공했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전략적 목표점이 발견되는 대로 어디든지 가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섬뜩한 이야기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겁니다. 다만 미국의 야후 뉴스가 이 보도를 함으로써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러시아한테 일단 경고를 하는 의미는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ATACMS를 받았고 이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최소 60% 이상으로 높습니다. 거기다가 또 재밌는 소식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날아다니는 박격포라고 불리는 대만제 공격용 무인기 드론,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볼버 860-800대가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돼 가지고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 뉴스는 오늘 폴란드 매체인 WP택을 인용해서 리볼버 860-800대가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으로 넘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드론 부대를 따로 운영할 정도였죠. 하지만 터키의 바이락타르 같은 이런 대형 드론이 아니고 이렇게 소형 드론은 잘 보이지도 않고 감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문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아마추어였다가 이게 효력을 발휘하니까 우크라이나 군에 정식으로 편입되기도 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드론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 러시아의 탱크가 드론에 의해서 박살이 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 일단 러시아 탱크의 장갑은 어느 나라 탱크나 비슷합니다만은
옆쪽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뚫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있는 위쪽, 이 위쪽은 방어에 좀 취약합니다. 탱크 자체가 시가전을 위한 거니까 시가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과 시가전에서 쓰이는 무기들에 대한 방어막은 잘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위쪽은 취약하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 초반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만제 공격용 드론 이거는 아예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범위가 20km에 육박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적지에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20km의 운용거리가 확보되면 적지에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무기가 되고, 이것 역시도 일종의 전투 게임 체인저는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게임 체인저까지는 안 되더라도 개별 전투에서는 이것은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을 보고 바로 이렇게 낙하시키는 방법 씁니다. 4개의 팔과 8개의 프로펠러를 가지는 이 드론은 최대 20km까지, 그리고 채공 시간이 20분에서 40분까지 채공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드론은 81mm와 120mm 박격 포탄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60mm 박격 포탄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것을 그 2배까지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WP텍은 폴란드의 중개인이 대만 업체에 리볼버 860을 주문한 뒤에 이를 우크라이나 군의 수취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드론의 제작사는 드론스비전인데, 이 드론스비전의 관계자는 WTEC의 보도에 대한 타이완 뉴스의 확인 요청에 이 제품이 폴란드의 고객에게 선적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고객한테까지만 선적됐다. 우크라이나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우리는 폴란드에 이 드론을 판매했을 뿐이지 우크라이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드론스비전 측은 고객과의 비공개 계약 조건에 따라 드론을 주문한 고객의 신원이나 드론이 어디로 인도됐는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대만은 군사용 드론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비대칭 전력으로 판단하고 드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의 침공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을 운용하는 이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미국이 발표한 8억 달러 규모의 지원에는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무기가 들어가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게 지뢰 제거 차량인데, 이 차량 앞에 롤러를 이렇게 달면서 굴러가면은 지뢰가 터지면서 제거되겠죠. 물론 이 지뢰 차량의 바닥은 V자로 딱 돼 있어가지고 차량 밑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폭발의 확산력이 옆으로 이렇게 확산되도록, 즉 위로 못 올라오도록 설계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지뢰 차량이 지원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냐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 전선이 거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일진일퇴의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대적인 공격은 아마 내일 8월 24일 날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한번 크게 일어나겠지만, 대체적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뢰 제거 차량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헤르손 탈환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이 헤르손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이 진입을 하자고 하니까 러시아 군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의 지뢰를 거기다 매설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지뢰2와 미사일을 이용해가지고 대량으로 공중에서 살포하기도 했고요. 엄청나게 뿌려져 있는 지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을 탈환하고자 진격하려고 해도 보병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탱크 또한 대전차 지뢰도 상당히 뿌려놨기 때문에 탱크 또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뢰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하나 제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 헤르손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뢰 제거 차량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활용도가 엄청나게 컸고, 앞부분에 롤러를 부착할 경우에 지뢰를 터뜨리면서 탑승한 군인들을 폭발과 소화기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차량의 이름은 MRAP라고 하는데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Vehicle 이렇게 나가는데, Mine Resist가 뭡니까? 마인이 지뢰고 레지스트가 견딘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대단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덩치가 워낙 커서 적한테 발견되기 쉽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체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접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장갑이 없는 트럭보다는 일단 낫고, 그 다음에 보병이 진군할 수 있는 진격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아마 헤르손 탈환에 있어서는 대단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헤르손이 탈환되면 당장 크림반도까지도 탈환 가능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벌써 크림반도와 러시아 땅을 잇는 케르치 해협의 케르치 다리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발표가 종종 나오죠. 이미 거기에 시험 공격까지 한번 있었고, 러시아로서 그렇게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헤르손은 무조건 지켜야 되죠. 그런데 헤르손을 방어해야 되는 러시아군 사령부는 어디가 있습니까? 헤르손에서 떠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안전지대로 도피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르손에는 지금 현재 지휘부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군인들만 남아서 어떻게 보면 고립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자면 지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차량이 공급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미국이 어떤 무기를 제공할 때 딱 전선 상황을 봐서 작전에 맞는 그런 무기를 제공하죠. 처음에는 제벌린, 적재적소에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공급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지원 무기가 근접전을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미사일 공급됐죠. 토미사일은 삼각대 설치하고 싸울 수도 있고 험비 차량에 실어서 발사할 수도 있고, 또 토미사일 작전 역시도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빠르게 진지 이탈이 가능하죠. 파이앤 포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접전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험비 차량도 똑같이 돼줍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칼 구스타프 무반동총 200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뭡니까? 근접전이죠. 이건 보병용으로 84mm 포탄으로 적의 차량을 공격할 수 있고 사거리가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미터짜리 근접전이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공급하는 무기는 첫째는 미국이 보유한 무기 중에서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무기일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재고 처분용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보면은 이번에 공급하는 무기는 근접전을 염두에 두고 후방 공격용, 근접전용, 중거리용이 한꺼번에 싹 같이 공급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뭐래도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상당수 폭파되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포격전에 능한 부대인데 포격전을 일단 할 수가 없게 됐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포격전이 안 되니까 러시아군의 공격은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군 역시도 물량면으로 완전히 충분한 상태에서 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무기 공급하는 것을 볼 때 미국의 생각을 잃는다면 미국은 지금 일단 헤르손부터 탈환해라. 그 옆에 있는 자포리자까지 탈환하면 좋겠지만 일단 헤르손부터 탈환하고 나서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확 안 대주는 이유는 다 아시죠? 미국이 처음부터 대거 공급을 해버리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로 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이 당한 게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요? 본토로 들어갈 위험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본토로 들어가면은 3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강약을 조절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자기 영토를 회복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다. 자기 영토를 회복하는 게 뭡니까? 수복이죠. 수복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푸틴은 정치 생명이 아주 아슬아슬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끝날 수도 있고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